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질문은 학생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질문이긴 하죠. 그렇죠? 바로 경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경제 관련 질문에서 우리가 문제 계산하고 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중점으로 이번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준비됐죠?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소비란 가게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해 사용하는 행위이며, 자, 여기서 지금 소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뭐다? 소비라고 하는 거는 재화를 이용해서 가게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행위를 우리는 소비라고 하고, 자, 이때 얼마나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소득의 크기이다. 그렇죠? 자, 당연히 여러분들은 물론 아직은 학생 신분이니까 이런 거 잘 못 느끼긴 하는데, 학생들도 요즘은 그런 거 많이 느끼긴 하죠. 실제로 이제 우리 집에서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여러분들 기준에서 큰 돈일 수 있지만 실제 사회생활을 해보면은 정말 큰 돈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돈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벌 때와 400만원, 500만원을 벌 때, 1000만원을 벌 때,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비의 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특히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크기와, 자,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이 바로 뭐다?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크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대학교 가게 되고 졸업하게 되면 취직을 하게 되고 남자들은 그 사이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남자는 그렇죠? 남중 남구 군대 공대 그렇지? 이런 태클을 타야 되겠죠? 자,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취직을 하고 생활을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물론 여러분들 부모님이 엄청난 부자라서 여러분한테 딱 10억짜리 아파트를 독립하자마자 딱 사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어때? 기본적으로 월세를 살든지 전세를 살든지 집을 일종의 임대를 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방세, 월세, 임대료 같은 것들은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겁니까? 당연히 전기도 써야 될 것이고 가스도 써야 될 것이고 따뜻한 물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수도세도 나가야 되고 이런 공과금이 나가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여러분들이 버는 돈에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연금이라든지 이런 돈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번다고 버는 쪽쪽 다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저축도 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뭐다? 실제로 내가 버는 소득에서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렇게 제할 걸 다 제하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뭐라고 한다? 가처분 소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소비라고 하는 것은 소득, 그 중에서도 가처분 소득의 크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소비와 가처분 소득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바로 뭐다?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벌 때와 200만 원을 벌 때, 300만 원을 벌 때 쓰는 씀씀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더 많이 벌게 되면.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00만 원을 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통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월세가 한 4, 50 정도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원룸 같은 경우 그 정도 나가죠. 서울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예전에 역삼동 살았을 때는 그때 월세가 거의 한 80만 원, 90만 원 이 정도 나가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월세 빼고 공과금 빼고 이래저래 한 10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가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축을 솔직히 한 200만 원 벌 때는 저축을 하기가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100만 원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소득이 300으로 증가를 했어. 1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월세나 공과금이나 이런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어서 변화가 없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돈이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쵸?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슬슬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씩 저축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쵸? 바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아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고,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커지는 소비의 증가분은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보다는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부터는 슬슬 뭘 하기 시작한다? 저축을 하기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점 버는 양이 많아질수록 저축량도 같이 늘어나니까 쓸 수 있는 내가 증가하는 양은 오히려 전체 양보다는 훨씬 더 적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증가된 소득을 전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를 저축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가처분 소득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뭡니까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어떤 국민 경제의 가처분 소득이 YD. 자, 이런 거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요. 자, 가처분 소득을 이제 뭡니까? 요거로서 YD라고 표시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를 C라고 표시를 한다는 거죠. 자, 그때 둘 사이의 관계는 C는 A 플러스 BYD. 단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지만 1보다는 작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옆에다 꼭 정리를 해놔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용어로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 때는 요거를 계산할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지 위에다 뭐라고 해야 되느냐? 여기서 C는 뭐라고 했다? 소비. 그쵸? 그 다음에 A와 B는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YD는 바로 뭐다? 가처분 소득. 여러분들은 시험지에 이렇게라도 정리를 해 놓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좋게 옆에다 하나 정리를 해 놓을게요. 자, 이 공식에 따르면 C는 바로 뭐다? A 플러스 B YD 이런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즉 이거는 바로 뭐다? 소비는 그렇죠? A는 이제 밑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B도 밑에 나올 거고 그것과 곱하기 바로 뭐다? 가처분 소득이다. 이런 식의 지금 공식으로 제시를 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자, 이때 A는 바로 뭐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A는 바로 최소한의 소비. 즉 생존을 위해서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돼. 가장 대표적인 게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식비는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 여러분들 변태가 아니잖아. 그렇지? 빨개 먹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바로 일종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비용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소한 생존에 필요한 그 뭡니까 소비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반대로 B는 바로 뭐다? 한계 소비 성향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B는 한계 소비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최소 소비는 바로 뭐다? A는 0보다 크다고 했고 한계 소비는 바로 뭐다?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었어요. 자, 그래서 이 식처럼 소비와 가처분 소득의 사이의 관계를 단순한 1차 함수로 표현한 것을 바로 뭐다? 케인스의 소비 함수이다.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 그러면 케인스의 소비 함수는 바로 뭐다? 소비와 가처분 소득 사이의 관계를 단순한 1차 함수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케인스의 소비 함수이다 라는 거죠. 자, 이 함수에 나타난 소비와 가처분 소득 사이의 관계에서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자, 여기서 평균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주어진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평균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자,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평균 소비 성향이다라고 했어요. 자, 밑에 보니까 평균 소비 성향에 지금 뭡니까?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바로 YD 분의 C.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YD 분의 C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뭐다? 가처분 소득분의 소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반면에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가처분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쵸? 자,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가처분 소득이 한 단위 증가를 할 때 어떻게 소비 증가량이 얼마나 되는가, 요걸 바로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바로 뭐다? 시그마 C, 그죠? 그래서 시그마 YD분의 시그마 C, 즉 시그마 C는 소비의 변화량이고 시그마 YD는 가처분 소득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거는 시그마 YD분의 시그마 C, 이거는 바로 뭐다? 가처분 소득 변화량분의 소비 변화량, 즉 증가량이겠죠. 요거를 나타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뭡니까? 기호를 써서 어떤 공식을 제시가 되든지, 혹은 독서 같은 경우는 말로써 공식을 제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옆에다가 공식을 정리해 두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특히나 말로 설명했는데 공식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 이거는 사실상 99.9%의 확률로 그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등장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공식은 옆에다가 정리해두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래서 방금처럼 이렇게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정리했을 때는 이걸 풀어서 정리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고, 글로서 설명한 거는 바로 뭐다? 글을 공식으로 단순화해서 표현해 놓으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이 한계 소비 성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정부는 효과적으로 경제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자, 바로 이 한계 소비 성향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시행할 때 쓰는 일종의 지표로서, 자료로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은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공식을 이렇게 제시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글은 아주 친절하게, 그죠? 친절한 금자씨도 아니고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예컨대 하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죠? 자, 보도록 합시다. 예컨대 어떤 나라의 2024년 가처분 소득이 100억 원이고 그해 소비가 70억 원이라면, 그죠? 이 나라 국민의 평균 소비 성향은 0.7이 된다. 왜? 평균 소비 성향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처분 소득분의 소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뭐다? 가처분 소득이 100억 분의 소비 70억이니까 100억 분의 70, 바로 70억, 0.7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25년에 이 나라의 가처분 소득이 101억 원이고, 즉 가처분 소득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어떻게 1억이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소비가 70.6억 원, 70억에서 뭡니까? 0.6억 원이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계 소비 성향은 뭐다? 1억 분의 0.6억이 되니까 바로 뭐다? 억을 없애고, 그러면 1분의 0, 10분의 6, 그쵸? 바로 0.6만큼이 증가를 하게 된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한계 소비 성향은 0.6이 된다 라는 거죠. 자, 케이스의 소비 함수에서 B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다는 것은
가계에서 늘어난 소득을 전부 소비하지 않고 그중 일부를 저축한다고 가정한 것인데 이러한 가정은 현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사실은 저축량도 한계 증가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한계 소비량은 오히려 뭡니까? 증가분에 비해서는 적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을 알면 평균 저축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도 알 수 있다. 평균 저축 성향이란, 자, 여기서 평균 저축 성향에 대해서 설명하네요. 자, 평균 저축 성향이란 소비자들이 가처분 소득 중 얼마나 되는 비율을 저축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평균 저축 성향인 것이고, 반면에 한계 저축 성향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가처분 소득이 단단히 증가할 때 저축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이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한계 저축 성향이라는 거죠. 자, 가처분 소득 중 소비되지 않은 부분이 저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저축 성향은 1에서 평균 소비 성향의 값을 뺀 나머지와 같다. 자, 이것도 역시 지금 바로 뭐다? 공식을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평균 저축 성향은, 저축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1 마이너스 평균 소비 성향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평균 소비 성향이나 평균 저축 성향 중 둘 중에 하나를 알면은 뭡니까?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뭡니까? 2024년에 국민의 그 뭡니까? 총소득은 100억 원이고 전체 소비가 70억 원이라고 했으면 바로 뭐다? 이때 그 뭡니까? 그 평균 소비 성향 같은 경우에 0.7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 평균 저축 성향은 얼마다? 0.3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개 합치면 1이 되니까. 그죠? 자, 또한 저축과 소비의 증가분을 더한 것은 항상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과 일치해야 하므로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의 합도 역시 1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의 합도 역시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 더하기 한계 저축 성향을 하게 되면 이것은 무엇이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자료에서 2024년에 100억 원이었던 소득이 2025년에 101억 원으로 늘었고, 그쵸? 이때 소비의 증가분을 보게 되면은 70억에서 70.6억 원으로서 0.6이 증가해서 이때 당시에 한계 소비 성향이 0.6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이때 한계 저축 성향은 얼마가 된다? 반대로 1에서 0.6을 빼면 0.4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한계 저축 성향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을 해내고 기억해고 뭡니까? 정리가 돼야 되는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토니 스타크가 아니고 아무런 천재도 아니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자꾸 옆에다 이런 걸 적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리 여기 밑줄 쳐놨다고 하더라도 눈에 바로 띄는 공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만 갖지 못해요. 알겠습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확실하게 줄여주는 하나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다가도 역시 하나 정리를 합시다. 바로 한계 소비 성향 더하기 한계 저축 성향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뭐다? 1이 된다. 요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자, 가처분 소득의 크기가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다른 요인들도 소비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우선 소비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들 수 있다. 자, 소비의 수준을 결정하는 첫 번째 다른 요인, 소득 이외의 다른 요인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소비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뭡니까?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합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딱 졸업하자마자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딱 하고 줬어. 여기서 살아 이러면서 줬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월세나 이런 것이 안 나가잖아요. 공과금은 똑같이 나가더라도.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양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또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자기는 이미 뭡니까? 10억짜리 아파트라는 재산이 이미 나에게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아파트라는 재산의 그 뭡니까? 가치가 유지가 되는 성향이 있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아파트 값도 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이 10억만큼의 일종의 하나의 재산, 보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일반적으로 똑같이 버는 다른 사람보다는 씀씀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없는 하나의 흙수저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저축해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집 사고 내가 이제부터 내 자식들까지 건사해야 되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사람은 그 쓸 수 있는 돈의 양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저축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바로 소비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바로 뭐다?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득이 많지 않아도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재산의 일부를 현금화하여 소비에 충당할 수 있다. 물가 수준도 소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 두 번째는 바로 물가 수준이라는 거죠. 자, 물가가 오르면 갖고 있는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어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야? 물가가 오르면은 돈을 안 쓰고 싶어도 안 쓸 수가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 식당에서 밥 한 번 먹어도 기본 10,000원은 싼 거죠. 그렇죠? 요즘 10,000원이면 싼 겁니다. 기본 막 13,000원씩, 15,000원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어때? 더욱더 다른 부분에서 소비를 자꾸 줄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굉장히 강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외에, 자, 세 번째는 미래 소득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소비자는 미래에 얻을 소득을 예상하고 현재의 소득을 초과하여 소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회사 생활하면은 그런 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명절이나 되면은 회사에서 상여금 같은 게 많이 나오는 회사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번 설에 보너스로 얼마 받는데, 추석 때 보너스로 얼마 받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번에 얼마 받을 거니까 기왕에 이번에 좀 받는 거 이걸 사자 하면서 일부러 뭡니까?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좀 큰 소비를 지출하는 그런 모습도 가끔씩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미래 소득을 가정해가지고 그걸 미리 땡겨가지고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현재의 소득뿐 아니라 미래의 예상 소득까지 감안하여 현재의 소비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와 관련하여 프리드먼은 항상소득 이론을, 모딜리아니는 생애 주기 이론을 주장하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뭐다? 항상소득 이론을 주장을 했고, 반면에 모딜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뭐다? 생애 주기 이론을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프리드먼에 따르면 소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에 해당하는 항상소득과 일시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일시소득으로 구분이 된다. 자, 프리드먼에 따르면 소득은 바로 뭐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에 해당하는 항상소득과, 그렇죠? 그 다음 일시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일시소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부모님을 위해서 예를 들면은 매달 받는 월급은 항상 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명절이라고 나오는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일시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소비자들의 소득은 보통 때보다 더 높아진다. 보통 때의 소득이 항상 소득에 해당한다면 경기가 좋아 추가적으로 생긴 소득은 일시소득이 된다. 프리드먼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비교적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항상 소득을 고려해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핵심은 바로 여기 있죠. 바로 소득 중에서도 무엇을 고려해서? 항상 소득을 고려해서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게 항상 소득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베이스는 바로 뭐다? 내가 평소에 받는 월급이 베이스, 내 소비량의 베이스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 이론에 따르면 항상 소득과 관련된 한계 소비 성향이 상당히 큰 반면
일시소득과 관련된 한계 소비 성향은 그보다 훨씬 작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오히려 소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반면에 모딜리아니는 그렇지? 자, 항상소득 이론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소비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강조했대요.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요거는 바로 뭐다? 바로 프리드먼과 모딜리아니의 공통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시험칠 때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눈에 띄게만 표시를 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노력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반면에 바로 뭐다? 소비자의 일생에 거친 소득과 소비의 변화 양상에 주목한다. 그래서 모딜리아니가 주목한 건 바로 뭐다? 일생에 걸친 소득과 소비의 변화 양상에 주목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소득은 청년기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중장년기에는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은퇴 후에 다시 낮아지는 낙타의 등모양과 같은 변화 양상을 보인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소득과 그렇죠? 소비 수준이라고 했을 때 그렇지? 자, 소득이 어떻게 청년 시기일 때는 낮은 모양을 보이다가 중장년 때 가장 높아졌다가 다시 은퇴 후에는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소비는 오히려 어떻더라?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청년일 때는 뭡니까? 요만큼이 부족하죠. 그렇죠? 은퇴 후에도 요만큼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중장년일 때는 이만큼이 남아요. 그렇죠? 즉 그 말은 바로 뭐다? 중장년일 때 버는 거를 이때와 이때로 충당을 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제 젊었을 때 어떻게 집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출을 하잖아요. 그죠? 즉 바로 뭐다? 나중에 중장년기에 내일에 내가 갚을 것을 생각하고 미리 대출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돈을 땡겨서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중장년기 때 그거를 차차 갚고 그리고 그걸 다 갚고 나면 이제 어떻게? 그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하죠. 왜? 뭡니까? 은퇴 후에 바로 뭐니까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 요즘 이런 말 많잖아요. 그렇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저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저축한 걸 가지고 어떻게 은퇴 후에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모딜리아니의 가장 핵심적인 바로 뭡니까? 생애 주기 이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자, 반면 소비는 일생에 걸쳐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 소비자들이 현재 소득이 아니라 일생 동안의 소득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소비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자, 모딜리아니의 핵심은 바로 뭐다? 현재 소득이 아니라 일생 동안의 소득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생애 주기 이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소득이 작은 청년기에는 앞으로 소득이 커질 것을 예상하고 소득보다 더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한다. 그리고 중장년기에 소득이 높아지면 이를 모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기에 생긴 빚을 갚고 은퇴 후를 대비하여 저축을 하고 은퇴 후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은퇴 후에는 소득이 거의 0으로 떨어지지만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종전과 비슷한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프리드먼과 모딜리아니가 사람의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개의 이론을 마지막에 제시를 하고 그 두 이론을 서로 비교하는 방식으로서 그를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밑에 있는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해주면 이 지문은 사실상 3명의 이론을 제시를 해줬어요. 첫 번째가 바로 케인스의, 그치, 바로 함수 관련된 이론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프리드먼과 모딜리안이 이 3명의 이론을 지금 소개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2분 뒤에 풀이할 겁니다. 됐어? 다 풀었어? 자, 다 풀었습니까? 자,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볼까요? 그렇죠. 다 풀었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 1번부터 한 번씩 보도록 합시다.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1번을 보면 소비자들은 가처분 소득으로 소비도 하고 저축도 한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는 거를 받게 되면은, 그렇죠? 임금이라고 하는 걸 받게 되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비를 뺀 것이 바로 뭐다? 일종의 가처분 소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까 이 글에서도 바로 뭐다? 그러니까 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양에 따라서 뭡니까? 소비도 증가하지만 저축도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처분 소득으로서 소비도 하고 저축도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맞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공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공식을 보면
평균 저축 성향은 바로 뭐다? 1 마이너스 평균 소비 성향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항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바로 평균 저축 성향 더하기 평균 저축 성향 더하기 평균 소비 성향을 하면은 서로 이항을 한 관계가 되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1이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2번. 소비와 가처분 소득 간의 관계에 따를 때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도 감소하게 된다. 이것도 역시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렇죠? 아까 질문에서 뭐라 했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꾸로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자, 3번.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소비 함수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자, 이게 틀렸죠. 그렇죠? 답은 3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자, 소비 함수는 바로 여기서 얘기했던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분단에서 바로 뭐다? 소비 함수를 도출할 때 필요한 건 바로 뭐였다? 소비와 가처분 소득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둘의 상관관계를 도출해낸 것이 바로 케인스의 1차 함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3번이 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 아니라 바로 뭐다? 소비와 가처분 소득 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활용해야 소비 함수를 도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4번. 어떤 나라의 평균 소비 성향이 0.7이라면 그 나라의 평균 저축 성향은 0.3이라고 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었죠? 평균 소비 성향 더하기 평균 저축 성향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 성향이 0.7이면 저축 성향은 0.3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소비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물가 수준 등이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는 뭡니까? 앞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렇죠? 바로 소비자들의 재산 상태, 그 다음에 물가 수준, 그 다음에 미래의 소득까지도 바로 뭐다?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머리를 아프게 하는 문제죠. 자, 보기는 기획을 나타내는 소비 곡선이다. 기획이 바로 뭐다? 아까 얘기했던 소비와 가처분 소득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보기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소비가 C고, 그렇죠? 자,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이제 요 곡선이 소비 곡선이 되는 것이고, 자, 0을 기준으로 이게 YB가 가처분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 뭐다? 여기서 YDF 같은 경우는 이 F 시점에서의 가처분 소득을 의미하고, CF 같은 경우는 역시 CF 시점에서의 소비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둘의 상관관계를 얘기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해당하는 요것들은 바로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뭐다? 소비, 뭡니까? 일종의 한계 저축 성향 혹은 평균 저축 성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자,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이게 함정이 바로 뭐냐? 이 그래프의 핵심은 사실 한계 소비 성향과 이 그래프에서는 평균 소비 성향이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시작이 0이잖아요. 그렇죠? 0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증가분도 100만 원이지만 뭡니까? 평균 소비도 100만 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요 기울기라고 하는 게 바로 한계 소비 성향이자 평균 소비 성향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알겠죠? 반면에 이제 무조건 최소한의 소비를 우리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때 나오는 이 직선의 기울기, 그렇죠? 바로 요 직선의 기울기 같은 경우도 바로 뭐다? 일종의
바로 그 평균 소비 성향,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시작은 항상 0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뭡니까? 가처분 소득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B와 한계 저축 성향을 합하면 1이 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자, 뭡니까? A가 바로 뭡니까? 그렇지? 약간 B는 기울기도겠죠. 기울기가 바로 평균 소비 성향으로도 볼 수 있고 한계 소비 성향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소비 성향 더하기 평균 저축 성향을 하면 뭐가 된다? 아까 1이 된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죠. 그렇죠? 2번 선분 OF의 기울기는 평균 소비 성향을 나타낸다. 그렇죠? OF 같은 경우가 그렇죠. 바로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기울기는 평균 소비도 되고 한계 소비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왜냐하면 증가분이 평균 소득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인간이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A는 항상 0보다 커야 한다. 그렇죠? A가 바로 뭐다? 생존을 위한 최소 소비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A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을 하나도 못 번다고 해서 안 먹고 살 수 없고 안 입고 살 수 없고 안 잘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최소 소비는 필요하다는 거죠. 자, 4번. B가 1보다 작은 것은 늘어난 소득을 전부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전부 소비하지 않는다. 즉 나머지는 무엇을 한다? 저축을 한다. 그러니까 평균 소비 성향 더하기 평균 저축 성향이 1이 된다는 거죠. 자, 5번. B가 커진다는 것은 소비의 증가분이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보다 커진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가처분 소득을 능가해서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렇지? 이 함수에 따르면.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소비를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그렇죠. 그 증가분만큼 소비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 중에 일부를 저축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다. 그렇죠? 어느 정도 계산이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복잡해하는 바로 그래프 문제였다는 거죠. 자, 3번. A와 A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A가 바로 프리드먼의 뭡니까? 항상소득 이론이었고, 이런 건 정리해 두는 게 좋겠죠. 이게 바로 항상소득 이론. 그 다음에 B는 바로 뭐다? 생애 주기 이론. 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A와 B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싶어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아까 앞에서 보면은 두 이론의 공통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다? 자, 모델리아니는 항상소득 이론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소비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게 두 이론의 공통점이라고 아까 찍어서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2번. A에 따르면 항상소득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일시소득보다는 항상소득을 고려하여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3번. A에 따르면 항상소득 이론에 따르면 항상소득과 관련된 한계소비 성향이 일시소득과 관련된 한계소비 성향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즉 이 말은 바로 뭐냐? 항상소득과 관련된 한계소비 성향, 그 다음에 일시소득과 관련된 한계소비 성향을 비교를 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프리드먼의 그 항상소득 이론에 따르면은 뭐다? 사람은 상상소득을 기준으로 소비를 결정하고 일시소득이 일어나더라도 그로 인한 소비량은 굉장히 적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뭐다? 오히려 항상소득과 관련된 한계소비 성향이 일시소득과 관련된 한계소비 성향보다 커야지만이 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 이론이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답은 크다라고 해야 되고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1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남학생들은 좀 재미있어 할 만한 내용이긴 하죠. 자, 41페이지 펴도록 합시다.
자, 최근에 혹시 컴퓨터 사본 사람 있어요? 최근에 컴퓨터 사본 사람 없습니까? 최근에 다들 부모님이 이제 고3이라고 컴퓨터를 안 사주시나? 그렇죠? 최근에 혹시 뭐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거 사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자,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은 요즘 뭐 세상에서도 많이 시끄러운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AI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제 메모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이런 말들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바로 램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렇죠? 그래서 실상으로 사람들이 하이닉스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 램을 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알겠죠?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랐냐면은 예전에 보통 한 16기가 짜리 램 같은 경우가 보통 한 6, 7만원. 보통 그 다음에 32기가짜리 램 같은 경우가 한 19만원. 요 정도 선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최근에 지금 32기가 램 값이 거의 한 80만원, 90만원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요즘 그래서 32기가 램을 딱 꽂는다는 건 사치에 지금 해당하는, 거의 32기가 램 하나가 컴퓨터 한 대 가격이, 옛날 컴퓨터 한 대 가격에 육박하는 그 정도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알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독서 지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시사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담습니다.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알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2020년, 2021년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바로 코로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모의고사 문제들을 쭉 보면은 과학 지문에서 화학이나 생물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화학이나 생물 지문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바이러스, 그 다음에 세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화학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항바이러스제, 항세균제, 살균제, 멸균제 이런 거와 관련된 지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독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과 연계해서 100%로 나오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우리 시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수록 더욱더 출제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램 강세 현상, 그래서 램과 관련된 부품들의 가격이 다 오르고 있어요. 그래픽카드 가격도 오르고 있고 노트북도 오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는 휴대폰도 오를 거라고 이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대폰도 다 램이 들어가니까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유념을 하면서 이런 글을 읽으면은 좀 더 글이 재미있어질 겁니다. 자, 보도합시다. 자, 컴퓨터에는 두 가지 기억 장치가 있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큰 저장 용량을 갖는 보조 기억 장치. 자, 보조 기억 장치는 바로 뭐다? 상대적으로 큰 저장 용량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작은 저장 용량을 갖는 주기억 장치이다. 자, 그럼 저장 용량을 비교했을 때는 주기억 장치가 작고 보조기억 장치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보조기억 장치에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가 있으며, 컴퓨터는 당장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보조기억 장치에서 복사하여 주기억 장치에 저장한 후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럼 보조기억 장치가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을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하면 보조기억 장치가 바로 HDD, 하드디스크, 그쵸? 그 다음에 SSD, 그쵸? 이런 것들은 지금 이 글에서 보조기억 장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기억 장치는 당연히 뭐가 된다? 아까 얘기했던 램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컴퓨터는 당장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보조기억 장치에서 복사하여 주기억 장치에 저장한 후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처리가 끝나면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다시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한다. 따라서 주기억 장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공간이며, 자, 주기억 장치는 바로 뭐다?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이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메모리라고 부른다, 램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그럼 그 수학 문제는 어디에 적혀 있어요? 수학책, 수학 문제집에 적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수학 문제집이 보조기억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뭘로 풀어요?
여러분들의 머리로 풀죠. 그쵸? 여러분들의 머리가 바로 CPU, 중앙처리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은 천재가 아니니까 그걸 다 기억하고 눈으로 풀지 못해요. 그쵸? 어떻게 합니까? 임시로 연습장에다가 문제를 적고 그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을 적으면서 답이 이거네 하면은 문제집에서 답을 쓰잖아요. 그쵸? 바로 여러분들이 잠깐 이렇게 꺼내다가 쓰는 연습장이 주기억장치 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지고 내용을 변형시켰어. 문제집에다 답을 체크하잖아. 그치? 바로 뭐다? 보조기억장치에다가 바뀐 데이터를 저장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저장장치가 하는 역할을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프로그램의 연산을 수행하는 중앙처리장치가 특정한 작업을 실행하고자 할 때 컴퓨터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에 올려놓게 되는데, 이렇게 주기억장치에 올라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프로세스라고 한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컴퓨터가 잘 안 움직인다 할 때 이제 컨트롤 시프트 ESC를 누르면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프로세스로 쭉 뜨거든요. 알겠죠? 이게 바로 현재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려면 필요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모두 주기억 장치에 저장해야 하지만 주기억 장치는 저장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다다익 램이라는 말을 썼죠. 그렇죠? 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야 컴퓨터가 버벅이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런 뜻이었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중 당장 구동시킬 일부만을 주기억 장치에 올려놓고 사용하고 나머지는 보조기억 장치에 두어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메모리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메모리 관리 기법을 바로 뭐라고 한다? 가상 메모리라고 한다. 원래는 보조기억 장치인데 이거를 마치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걸 가상 메모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또 보도록 합시다. 가상 메모리는 사용자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구동하고자 할 때 프로그램이 아무리 큰 저장 용량을 요구해도 중앙처리장치가 당장 실행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일부분이라는 점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죠? 여러분들 주로 무슨 게임을 합니까? 요즘은 뭐 롤, 뭐 피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롤 같은 거를 롤을 다 하나? 어쨌든 그런 게임을 예를 들어 봅시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게임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컴퓨터 화면에는 뭐가 나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맵과, 그렇죠? 그 맵에 있는 지형지물, 그 다음에 그 맵에 등장하는 다른 몹들 혹은 상대방 플레이어, 요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게임을 원활하게 구동하려면 원래는 어때요? 지금 내가 보고 있지 않은 다른 그 같은 맵 속에 있는 다른 지역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컴퓨터는 원래는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 눈에는 어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맵에 있는 일부 화면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컴퓨터는 어떻게 한다? 주기억 장치에는 지금 바로 보여주고 있는 그 맵에 대한 정보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어디? 그 맵에 대한 나머지 정보들은 실시간으로 계산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방금 여기 나오는 가상 메모리가 그거를 처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당장 필요하지 않은 프로그램 부분은 보조기억 장치에 두고 필요한 부분만 주기억 장치로 불러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은 같은 크기의 작동 단위인 페이지로 분할하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상 메모리가 하는 방법은 바로 뭐다? 바로 프로그램을 같은 크기의 작동 단위인 페이지로 분할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단위로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올리는 것,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한다? 페이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페이징 방식은 가상 메모리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페이징을 할 때 주기억 장치에 페이지를 올릴 자리를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페이징을 할 때 주기억 장치에 페이지를 올릴 자리를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친절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를 통해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 프로세스 A와 프로세스 B가 실행 중인데 프로세스 A와 B는 각각 5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2개의 페이지를 합치면 총 10개의 페이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기억 장치는 7개의 페이지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3개는 구동을 못한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각 페이지의 크기는 100이다. 프로세스 A의 페이지 0과 1, 그 다음 프로세스 B의 페이지 0, 1, 2가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5페이지는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 0, 1, 3, 4, 5의 순서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프로세서 A에서 당장 필요한 2개의 페이지와 그쵸? 그 다음 프로세서 B에서 당장 필요한 3개의 페이지가 존재를 하는데 얘네를 그러면 주기억 장치에서 집어넣을 때 어떻게? 그쵸? 바로 A에 필요한 페이지 2개를 우선적으로 먼저 배정을 하고 한 칸 띄운 다음에 페이지 뭡니까? 프로세스 B를 위해서 필요한 페이지 3개를 이렇게 분할을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이때 페이지 프레임이 있는 편의상 비워두고 있다. 이게 비워진 자리라는 거죠. 자, 컴퓨터의 하드웨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는 프로세스마다 각 페이지가 주기억 장치에 어느 페이지 프레임에 저장되는가를 페이지 테이블에 기록해 놓는다. 자, 페이지 테이블은 바로 뭐다? 얘가 저장되는 위치, 시작점을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바로 뭐다? 페이지 테이블은 바로 뭐다? 프로세스마다 각 페이지가 주기억 장치에 어느 페이지 프레임에 저장이 되는가를 적어놓은, 저장해 놓은 게 바로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거죠. 따라서 페이지 테이블 A의 0번 항목에는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 0의 시작 주소인 0이 기록되고 페이지 테이블 A의 1번 항목에는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 1의 시작 주소인 100이 기록된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각 페이지의 크기는 1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0에서부터 100까지가 0프레임, 그 다음 100에서부터 200까지가 1프레임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크기가 100이라고 했으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이로써 프로세스 A의 페이지 0과 1이 각각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 0, 1번 항목에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페이지 테이블 B에는 0번 항목, 그쵸, 다음 페이지. 자, 0번 항목에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 3의 시작 주소인 300이 기록되고 1번 항목에 페이지 프레임 4의 시작 주소인 400이 2번 항목에는 페이지 프레임 5의 시작 주소인 500이 기록된다. 페이징 방식에서는 특정 프로세스의 임의의 페이지 실행이 필요하면 운영체제가 주기억 장치에 해당 페이지가 있는지 확인한 후 페이지가 있으면 그 페이지에 접근하고 실행에 필요한 페이지가 페이지 프레임에 없는 상황, 즉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면 보조기억 장치에서 해당 페이지를 복사하여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에 저장한 후 그 페이지에 접근한다. 즉 바로 중앙처리 장치는 바로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랬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페이지를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이 가득 찼을 때 새로운 페이지의 사용이 필요해지면 기존의 페이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페이지를 저장해야 하는데 이것을 페이지 교체라고 한다. 이때 어떤 페이지를 교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페이지 교체에서 제거할 페이지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면 운영체제는 페이지를 제거하기 전에 보조기억 장치에 수정사항을 써두고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으면 그대로 해당 페이지를 주기억 장치에서 제거한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자, 페이지 교체 방법에는 FI, FO, 그쵸? 그 다음에 LRU, 그 다음에 ULFU 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먼저 FI, FO, First In, First Out은 선입 선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프레임에서 바로 뭐다? 가장 먼저 사용된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교체를 한다는 거죠. 즉, 주기억 장치에 들어온 지 가장 오래된 페이지가 먼저 삭제되고 그 페이지 프레임에 새로운 페이지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LRU 방식, 그죠? Least Recently Used는 최소 최근 사용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페이지가 우선 교체가 된다는 거죠. 자, 반면에 LFU는 그렇죠? 자, 최소 빈도 사용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가장 뜸하게 사용된 페이지부터 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최소 빈도로 사용한 페이지가 2개 이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순위를 정하는 추가적인 규칙이 필요한데 가령 선입 선출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고 최소 최근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들 세 가지 페이지 교체 방법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자. 자, 그러면 예를 보시면 되겠죠. 자,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이 3개, 즉 0, 1, 2뿐일 때, 자,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이 3개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바로 0번 방, 1번 방, 2번 방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페이지는 실행한다고 해보자. 운영체제는 페이지를 A, B, C, B, A의 순서로 사용했으면, 자, 운영체제 프로세스에는 바로 뭐다? 순서를 A, B, 그 다음에 C, B, A의 순서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페이지 프레임 0, 1, 2는 각각 A, B, C로 채워져 있다. 여기에 지금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0이 A, 그 다음에 1이 B, 2가 C, 이렇게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때 새로운 페이지 D가 사용되려면, 그렇죠? 이때 어떻게? 이제는 D를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D가 그렇죠? 사용되려면 채워진 페이지 중 하나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D가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페이지 교체 규칙이 FI, FO, 즉 선입 선출 방식이면은 가장 먼저 사용된 게 바로 A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선입 선출 방식에 따르면은 어떻게? FI, FO 방식에는 A를 지우고 이 자리에 D를 넣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가장 먼저 썼던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장 오래 주기억 장치에 모은 페이지 A가 교체될 것이고 LRU는 뭡니까? 최소 최근 사용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페이지가 우선 교체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거는 바로 뭐다? C라는 거죠. 그렇죠? 왜? 최근에 B와 A를 사용을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LRU 방식에서는 바로 뭐다? LRU 방식에서는 C를 지우고 여기다 D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가장 적게 사용된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써있는 것 같고 쓴지 오래된 게 C니까. 왜? BA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LFU라면은 페이지의 사용 빈도가 1회로 가장 적게 사용된 역시 C. 그렇죠? 바로 LFU의 방식을 쓰게 되면은 C를 역시 제거하고 여기다 D를 넣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다?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것이 역시 마찬가지 C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두 개 방식에서 둘 다 C를 제거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C를 제거하는 이유는 서로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이런 부분에서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문제를 풀 시간을 따로 줄 수는 없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클리닉은 없어요. 설 연휴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면 선생님이 모의고사 풀이 분석지를 보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학생들은 다음 주 수업 때 선생님이 모의고사 분석지를 나눠주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연락하시면은 그 전에 미리 분석지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잘 보내시고 내년에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설 지나야 내년이니까 내년에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다들 수고했습니다.